뭐 ETF도 결국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종목들 모아놓은 상품이니까 시장 얘기를 그래도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파트사님도 그렇고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 네. 또 상황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예. 일단 좀 쉬어가고 있죠. 그래서 쉬어가고 있고. 예, 좀 10월 중까지는 AI, 특히 그 중에서 좀 주도주가 계속해서 시장을 좀 리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좀 사라지면서 그렇죠. 다음 좋은 재료들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0월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미중의 협상도 굉장히 화해 국면에 접어들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 3분기 기업 실적들이 또 굉장히 양호하게 잘 나왔었죠. 그다음에 10월 마지막 주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단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어떤 셧다운에 대한 이슈까지 해소가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에 좀 쏟아져 나오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국면들 때문에 또 시장이 좀 좋은 분위기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셧다운 제로가 이제 해소가 됐잖아요. 이슈가 그렇죠. 소멸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장 참가자들이 다시 AI 버블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좋은 게 이제 별로 없어 그런가 봐요. 자꾸 이제 안 좋았던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이제 뭐 분기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그래도 몇몇 기업들 간에 조금 요거 이런 거 괜찮은 거야?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좀 제기가 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또 뭐 거의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늘 분기 막판에 맞아요. 발표가 네. 됩니다. 이번 주죠. 그래서 요걸 좀 기다리면서 좀 관망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편으로는 연준이 그동안 뭐 10월 달 인하하고 12월 달에도 인하 한 번 더 할 거야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연준 의사들의 발언이 12월 달에 금리 인하하기 좀 애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예, 뭐 물가도 좀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그 크리스토퍼 월러 이제 차기 연준 뭐 의장으로 좀 후보 나오는 그런 분이 그래도 25bp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이제 페드워치라고 하는 선물 시장에서 12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확률 자체가 이제 45%까지 내려가 있다. 그러니까 동결할 확률이 50%가 넘어갔다. 있는 그런 국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위기 반전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돌고 돌아서 사실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실적 자체는 잘 나올 겁니다. 뭐 계속해서 예견들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이던스에서도 이런 AI 수요가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또 뭐 지금 중국 쪽으로 엔비디아가 매출길이 좀 막혔는데 좀 다른 쪽으로의 매출 다변화를 또 여러 가능성을 얘기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우리가 이런 건 생각 못했는데 괜찮네, 이런 것들이 좀 한 포인트 있어주면은 다시 시장이 좀 동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는 뭐 파트너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엔비디아 실적 그게 일단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투자 심리는 안 좋은 쪽에 대해, 그러니까 경계감, 뭐 신중함 또는 부정적 뭐 이런 쪽의 모멘텀들이 더 뭐랄까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 건데, 사실은 따져보면은 많이 올라서 좀 더 사기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석을 이제 자꾸 거품론이니 고점론이니 이런 얘기 좀 하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파트너님 보시고 회사 측에서도 그렇고 하우스뷰도 그럴 거고. 네. AI 관련주들에 대한 향후 방향성에 대한 거는 뭐 크게 흔들릴 거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사실 의구심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속도의 그런 문제인 건데, 글쎄. 그러니까 워낙 거대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변동성 이걸 가져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 3개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포함해서 3개년 연속 10% 이상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3년치 성과를 올해 한 해 만에 다 따라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셌죠. 예, 그러니까 피로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차분하게,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 좀 긴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때가 ETF 투자하기가 좋은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럴 때 사야 된다라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파트장님이 분석하시기에 최근에, 그러니까 뭐 지난번 봉자님 나오고 난 이후로만 봐도 되고, 최근에 좀 눈에 띄는 ETF 상품, 뭐 섹터, 뭐 종류도 좋고, 뭐 하여간 ETF 관련돼서 요즘에 좀 최근 한 달 새 파트너님 눈에 좀 띄었던 것들, 어떤 것들인지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테크 종목들이 쉬어가는 동안에 좀 부각이 됐던 게 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역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헬스케어 ETF 중에 XLV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겁니까? 그 미국 겁니까? 미국 상장된 미국 기업들입니다. 미국 기업. 예. 그래서 이 ETF가 진짜 11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1개월 성과가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성과가 3.9%, 그다음에 1개월 성과만 해도 이제 5.9% 정도 해서 양호한 좀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코액트 바이오헬스케어 액티브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 예. 이 ETF가 불과 일주일 만에 18% 상승하는 셉니다, 그런 모습을 진짜. 보였습니다. 일주일에 18%?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로 이게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런 계약들이 대형 호재들이 좀 터지면서 예, 그건 좀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런 효과도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AI 일변도였다가 시장이 지금은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그런 업종, 그중에서도 아무 업종이나 다 돈이 몰리는 게 아니라 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좀 어떤 영향이 있는 기업들, 이런 섹터들, 이런 들로 돈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테크주 말고 뭐가 있냐 말씀을 여쭤봤던 이유도 사실 테크주들, 그러니까 반도체나 AI 관련주들을 담고 있는 ETF 상품들은 사실은 연초 이후로 따지면 뭐 2배 넘는 100% 넘는 수익률 예. 상품들도 꽤 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ETF 상품 가지고 어떻게 2배 수익률을 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으실 텐데 ETF 상품도 그렇게 2배 넘는 연간, 네. 1년 다 된 것도 아닙니다만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개별 종목 잘못 투자했다가 나는 손실을 알보더라 수익을 낸 것보다도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좀 약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ETF 상품도 1년에 100%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는 거죠. 예. 근데 좀 최근에 좀 상황 보면 주춤거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익률도 아무래도 분명히 이게 분산돼 있다고 쳐도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 좀 주춤거리는 모습들이 일단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게 일단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간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 코덱스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코덱스 미국 반도체라고 하는 ETF가 지난 6개월 성과가 한 46%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이제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코덱스 AI 반도체라고 하는 ETF도 지난 6개월에 95.8%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셌어요. 네. 그래서 워낙 가파르게 상승했던 거에 따른 어떤 피로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좀 우려감이 반영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 이건 추세가 꺾인 거냐,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3분기 기업들, 특히 이제 이런 반도체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수요해주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몇 개 분기 연속해서 실적 발표와 함께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우리 AI에 대한 투자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익이 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서 결국 그러면 AI에 대한 투자라는 건 반도체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 센터, 거기에 필요한 전력들을 계속 구매해야 된다는 얘기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흐름에서는 이 반도체 수요가 증시는 좀 쉬어갈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이 AI 산업은 아직 앞단, 이쪽이 인프라단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좀 투자하셔도 좋겠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랐던, 특히 우리가 고베타라고 해서 변동성이 큰 종목들, 예를 들면 전력 쪽에서도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미국 쪽에 뭐 이제 오클로 이런 종목들은 뭐 한 달에 한 40%, 45% 막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기도 그렇게 떨어지고 올라가기도 또 그렇게 올랐죠. 예. 그래서 좀 그렇게 고평가가 좀 심화된 종목들, 섹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큰 이 AI 산업의 성장 사이클 안에서는 다 같이 묶이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이제 뭐 계속 안고 간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좀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고베타 종목들은 베타가 뭔지를 알고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감수하시겠죠. 뭐 고베타가 그 베타라는 걸 멘탈로 감당 못하는 분들이 그 종목 들어갔으면, 그 ETF 상품이나 종목 들어갔으면 안 되는 거죠. 문득 좀 듣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까 저도 처음에 이럴 때 요즘같이 장이 이렇게 좀 횡보를 하거나 딱히 주도 섹터가 없거나 이럴 때 ETF 갖고 있는 상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위험 분산 효과 아니겠습니까? 개별 종목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테크 얘기하다 주로 이제 AI나 반도체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월, 10월은 주가가 1000포인트 오를 때, 코스피 1000포인트 오를 때는 사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두 종목이 거의 끌고 올라갔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주춤하고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업황 자체는 사실 변동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좋아지면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두 대형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그럼 결국 이제 소부장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기가 좀 쉬운 건데 네. 소부장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뭘 골라야 될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ETF 상품이라는 생각이 저도 좀 문득 좀 드는데 네. 코덱스도 그렇고 이제 국내 업계 운용업계 이제 이런 소부장들 집중 타겟하는 그런 ETF 상품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코덱스 AI 반도체라고 하는 그런 ETF가 이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설계부터 제조,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지 완전히 일관 시스템 다잘 어울리는군요. 예. 네.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만 하더라도 그냥 그 자체로도 굉장히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산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태계에 좀 더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들도 다 골고루 라인업이 잘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대표 지수 이런 것들을 전체 시장을 사시는 것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또 이 섹터에 또 인프라, AI 인프라 쪽에 특화돼서 좀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ETF도 충분히 눈여겨볼만 하겠습니다. 네. 예. 또 하나가 얼마 전에 한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잘 나갈 때 얘기입니다. 국내에는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홍콩까지 가서 레버리지 뭐 상품을 네.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홍콩에 상장돼 네네, 있다고 해서 맞습니다. 뭐 그거를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셨다는 얘기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그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어떨지는 조금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레버리지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규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되려나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는데 굳이 예. 우리가 밖에 나가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렇죠. 뭐 일단 보통 선진국 사례를 많이 보통 따라가게 되거든요.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개별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가 얼마든지 있고 또 개별 종목을 타겟으로 하는 뭐 커버드 콜형이라든지 굉장히 그 기초자산 한 개 종목에 좀 국한돼서도 파생되는 상품들이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는 좀 그게 막혀 있고. 근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희 그 국장에도 지금 저희 코덱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레버리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레버리지는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섹터에 특화된 레버리지, 뭐 2차 전지 레버리지 이런 것들로만 하시더라도 그래도 어떤 개별 종목까지는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어떤 대표 지수형 레버리지보다는 좀 더 그 섹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레버리지여서 그런 상품들도 좀 지금 현재로서는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제 반도체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기 드문 메가 트렌드다, 그래서 메가 섹터다라고 봤을 때 네. 여기에 좀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냥 나는 AI 하나만 할래, 반도체 하나만 할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들한테는 좀 뭐 레버리지, 뭐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좀 정부에서 규제를 하니까 안 나오고 있긴 한데 ETF 상품 중에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걸 좀 감안하시면서 좀 공격적인 성향의 분들입니다. 레버리지를 절대 그렇죠. 뭐 권유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AI 얘기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AI 쪽이 이렇게 뭐 특히 인프라 투자가 아직은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재료들인 거죠.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원자재들 중에서 뭐 은이라든가 구리 뭐 이런 것들일 텐데 네. 그래서 이 원자재 ETF도 사실 되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원자재 뭐 제가 은이나 금을 직접 금은 좀 다른 얘기인데 은이나 뭐 구리 이걸 직접 사는 거는 어려운데 ETF로 사는 건 되게 편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어때요? 이쪽은 요즘에? 이쪽도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뭐 산업용 금속이라고 알려진 뭐 구리는 원래부터 산업 원래 그런 쪽이었고, 거고. 근데 현재는 이제 귀금속 쪽이죠. 금이나 은 이런 것들도 한때는 귀금속, 뭐 사치자 이런 쪽으로만 분류되던 게 이제는 이 산업의 영역으로 계속 맞아요. 넘어오고 있다. 특히나 예. 지금 AI 산업 발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또 필수적인 원자재로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가격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구리, 은, 뭐 알루미늄, 백금 이런 것들인데요. 저희 이제 구리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저희 코덱스에 있는데 코덱스 구리 선물 ETF 같은 경우가 그건 이제 다른 운용사들 다 대부분 있을 테고. 예,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한데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요? 예. 근데 이런 게 이제 1주 성과가 3%, 근데 이제 3개월 성과가 12.4% 이렇게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ETF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런던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이게 ALMN이라는 티커인데 그 상품도 1개월 성과가 2.5%, 근데 3개월 성과는 9.7%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그래서 결국엔 이
다시 돌아가서 AI 인프라라는 테마가 금속 원자재를 계속해서 신규 수요를 일으키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고출력 데이터 센터는 이 전력이라는 게 다 필수가 될 거고, 그럼 그 전력에는 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가 항상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설에서도 결국 이 산업용 구리의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이 공급 사이드에서 보면 어떠냐? 주로 이제 구리가 주로 나오는 광산이 콩고라든지 뭐 칠레, 뭐 인도네시아 그렇죠. 이런 데 있습니다. 예. 근데 올해 유독 또 그 광산에서 좀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단순히 사고만 잠깐 수습하고 다시 늘리고 이게 아니라 이게 범국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면서 약간 자원민족주의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내년까지 뭐 기본적으로 공급이 이런 뭐 이슈들 때문에 공급이 줄어드는 것 플러스해서 근데 이런 AI 때문에 계속 돈이 필요하다 이런 수급 불균형 자체가 굉장히 내년까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전망은 좀 좋은 편입니다. 가격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따지고 그 얘기는. 예. 요즘에 그렇죠. 뭐 레거시 디램 못 구해가지고 뭐 삼성전자가 60% 디램 가격 올리고 뭐 이런다는데도 못 구해서 뭐 난리라니까. 그렇죠. 예. 이 쇼티지가 맞습니다. 예. 참 이게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당장 구리만 놓고 보더라도 당장 구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 같지도 않으니 그렇죠. 예. 그런 어떤 돌발적인 악재나 그걸 다 포함할 경우 가격에 대한 전가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 맞습니다. 우리가 뭐 구리를 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구리 관련 ETF 상품, 국내에 상장이 돼 있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조금 이게 안정적 보수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좀 포트에 좀 일부 담으시면 되게 좋지 않겠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제 그거 하나 더 여쭤보죠. 뭐 다 이제 됐고요.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ETF 상품 뭐가 요즘에 좋습니까? 특히 요새는 또 그러니까 AI는 원래 뭐 제일 잘 나가기도 했고요. 그거 제외하고 결국에는 또 연말에 뭐 찬바람 불 때 배당주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이런 지금 테크 종목이 쉬어가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쪽도 좋았지만 또 특히 또 좋았던 한 축이 뭐냐면 금융주였거든요. 그렇죠. 네. 지난 한 주 뭐 국내 금융주의 성과들이 한 4, 5%씩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저변에는 결국에는 지금 정책적으로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이게 원래 얘기는 나왔었는데 그 최고 세율이 35%여서 이거를 그러면 기존의 최고 세율이 한 40%대여서 큰 이게 큰 메리트가 없는 거였죠. 뭐하러 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워낙 좀 이슈가 많이 되니 이제 25%로 좀 줄이자라고 거의 그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정책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 거기에 추가로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고배당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대체로 또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뭐 자동차, 은행, 지주 이런 것들이 주류고요. 그다음에 또 증권주들이 또 우리나라 고배당주들이 많은데 아주 대단했죠. 실적이 뭐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실적 개선세가 맞물려 있다. 그래서 그럼 배당금에 대한 또 확대 기대까지 같이 맞물려서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여러 상품들을 두루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개별 종목도 포트에 담지만 이제는 본인이 자산 배분을 할 때 개별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런 ETF 상품도 두루두루 담는 요게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종목 얘기는 사실 한 달 내내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ETF 상품 얘기도 좀 포트에 담을 만한 것들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AI 얘기도 하고 뭐 원자재 얘기도 하고 이제 뭐 바이오 얘기도 다양한 우리가 각 섹터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적절한 투자 전략 연말까지 한번 가져가 볼 만한 적절한 투자 전략 ETF를 어떻게 좀 담으면 좋을지에 대한 우리 파트장님의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제 지금부터. 맞습니다. 이 뭐 ETF 연말 투자 전략에 제가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국면에서 내년도가 올해만큼 좋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올해처럼 70% 이렇게 오르기 쉽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지만 그게 한 축이 있고 그렇지만 AI 관련된 어떤 구조적인 성장 테마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이슈는 그대로 들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인프라, 뭐 반도체 장비 이런 쪽은 여전히 내년까지도 성장의 초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좀 엮어본다면 내년 포트폴리오에서는 AI에 대한 투자 노출도는 좀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예. 거기에 장기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던 섹터를 같이 담으시는 게 좋은 전략, 방어적인 전략으로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어떤 버블 얘기가 많이 형성이 되는 그런 국면에서는요. 이렇게 장기 소외주들이 또 이 내 전체 포트에서 방어적인 어떤 그 포트 그 수익률 방어에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어떤 하나의 축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럼 어떤 ETF가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이걸 AI 따로 뭐 바이오 따로 이런 거 담으시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대표 지수형. 뭐 국장의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 예, 뭐 미장의 경우는 S&P 500 지수 이런 거를 하나를 담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AI에 대한 투자는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고 그 안에 결국에는 또 우량한 종목들 중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지수를 그럼 잘 투자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투자하실 거냐. 결국 그 시간의 분산을 통해 가지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해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내년 연말에 또 좋은 어떤 결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